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후에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홍연의 장서연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연의 장서연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께 명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생생법률쇼에는 어떤 사연들이 들어와 있는지 미리 한번 만나보실까요? 집주인이 회생 진행 중인데 제 보증금 안전할까요? 이사 갔는데도 입주자 대표 권한 유지되나요? 업계 소문을 전한 것뿐인데 명예훼손이 되나요? 부동산 계약금을 줬는데 일방적으로 해지를 당했어요. 네, 오늘도 정말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볼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 판결록입니다. 뉴스에 등장하는 화제 판결들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판결 설명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이제 최근 퇴사자가 퇴사를 하면서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해서 제품 개발에 활용하였더라고 하더라도 이게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자료라고 하면은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오늘 판결록에서는 요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업무상 배임죄 아마 신문과 방송 뉴스에서 이제 많이들 익숙하게는 들어보셨을 텐데 법적으로는 이제 이게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리고 그래서 제3자에게나 자기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 본인에게 이제 손해를 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배임 행위가 업무상 임무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고요.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가중처벌하게 됩니다. 업무상 배임죄의 업무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해 반복 또는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사무를 얘기하고요. 사실상 행하는 사무라도 무방함으로 등기부상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에 사실상 그 업무를 수행해 왔고 직원들도 대표이사로 계속 생각해 왔다면 그 업무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취직했다가 퇴사하면서 배임 행위를 했다면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되게 됩니다. 네, 회사의 자료를 빼돌려서 이와 좀 유사한 제품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제 얼핏 드는 생각에는 이게 좀 법을 위반한 게 아닐까 싶은데 대법원에서는 어쨌든 이게 무죄를 선고했다는 게 굉장히 좀 의아하거든요. 일단 이게 어쩌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부터 또 알려주시죠. 이제 좀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면요. 이 문제가 됐던 A씨라고 칭하겠습니다. A씨가 2014년에 필러 제조하는 의료기기 연구개발 업체인 이제 주식회사에 입사를 하고 난 다음에 2015년에는 총괄 팀장으로 이제 근무하게 됐었습니다. 그 재직 중이던 2017에서 18년도에는 그 주식회사가 제작하는 필러의 원재료의 시험 성적서와 그다음에 동물 이식 실험 결과 보고서, 견적서 이 등을 반출해서 2019년에 본인이 이제 퇴사와 동시에 다른 주식회사를 설립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설립을 하면서 그 업무용 컴퓨터에 이 자료들을 복사해서 활용을 했고요.
그 새롭게 설립한 주식회사 제품과 동일한 원료와 유사한 제품을 원래 회사에서 했던 거랑 유사하게 이제 생산을 하고 그 비슷한 제품을 네. 생산을 한 네, 거예요. 네, 나가서 맞습니다. 예, 차려서. 네, 그래서 특허청에 제조법에 대한 특허까지 또 출연을 하면서 검찰에서 이 A씨에 대해서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료를 외분으로 무단 반출하고 거기다가 이제 반납하거나 폐기도 안 했고 네. 창업까지 해서 또 비슷한 거를 만들어서 사용했었으므로 이건 업무상 임무를 좀 위배한 거다라고 보아서 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던 사건입니다. 기존 회사 입장에서는 팀장으로 근무했던 분이 나가서 비슷한 그런 제품을 만들고 또 특허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좀 상당히 좀 이 타격이 있을 것 네.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피고인이 주장한 내용도 좀 들여다볼까요? 네, 크게 피고인은 두 가지 주장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되지가 않는다. 해당 자료는 영업상 주요 주요한 자산에 자산이 아니다라고 이제 네. 주장을 계속했고, 그러므로 이 자료를 이제 배출한 게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큰 주장, 첫 번째 주장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자료를 보관해 두었던 것이 내가 일부러 업무상 배임을 하려고 고의를 가지고 뭐 그렇게 했던 것은 전혀 아니고 내가 회사를 다닐 때 야근을 자주 하다 보니까 그 야근을 하기 위해서 내 컴퓨터에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을 해뒀던 자료였을 뿐이다. 그러니까 자택에 가서 이제 뭔가 네. 근무의 연장선 상에서도 네. 그 자료를 봐야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가지고 나갔던 네.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의 고의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이제 대법원과 달리 1심과 2심에서는 사실 이제 회사에 이 손을 들어줬거든요. 이 피해 회사.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1심과 2심에서는 이 반출한 자료를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봤던 걸까요? 네, 그 1심에서는 이 시험 성적표랑 실험 결과 보고서가 이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보고 A씨가 이거를 퇴사할 때 그냥 퇴사 후 이제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됐는데 그러지 않고 무단 반출한 것 자체가 문제된다고 봤고요. 또 고의도 있었다고 봐서 유죄로 인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 선고를 하였고 항소심 법원도 1심과 동일한 판단을 하였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었어요. 네네. 특히 이제 2심에서 어떤 거를 주요적으로 봤냐면은 이게 필러 제조 업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국내 필러 생산 업체들은 대부분 콜라겐이나 히알루론산 원재료를 사용하는데 이 업체는 특별하게 조금 가교덱스트린이라는 화합물로 원재료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한 점인데 이거를 인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실험을 좀 거쳤고 이 사건 각 자료는 이 회사가 상당한 시간이나 노력, 비용 등을 들인 영업상 주요 자산에 포함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자신만의 그 어떤 특이한 그런 공법으로 네. 이제 만들어졌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하지만 이제 대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습니다. 원심 판결이 이렇게 뒤집힌 이유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이거를 아예 원점으로 돌려서 다시 봤는데요. 이 사건 각 자료가 그 주식회사가 직접 개발한 것이 아니라 제조업체로부터 전달받은 거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자료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해당 문서들은 특정 제조번호의 제품이 품질 기준을 만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분석 증명서 수준에 좀 불과하다. 네. 회사의 자료가 업무상 배임죄에서 말하는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해당 자료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야 되고 자료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일반적으로 입수할 수 없어야 되는 거고 보유자가 자료 취득 및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 이것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자료는 해당 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자료 또한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중요한 문구를 이제 선례에 남겼는데요. 네.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는 피고인의 행위가 명확하게 회사의 재산 보호 의무를 저버렸을 때 성립할 수 있다. 자료가 공개적이고 경쟁 이익과의 직접적인 연결성이 없을 경우에는
그 반출 자체가 범죄로 평가할 수 없다라고 해서 업무상 배임죄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남겨놓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반출을 하면 그것 자체가 좀 범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기에서는 이제 좀 자료가 공개됐다, 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정보는 업무상 배임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걸 제대로 다시 한번 좀 확립을 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좀 비슷한 경우에 영업비밀 침해죄가 또 논의가 되기도 하잖아요. 네. 영업비밀 침해죄 성립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게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된 공개는 영업비밀 침해죄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그 영업비밀 침해죄에도 비공지성이라고 해서 불특정 다수가 모르는 정보여야 될 것이라는 요건이 있는데요. 만약에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있는 정보라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고요. 영업비밀의 이제 세 가지 요소를 보면 비공지성, 그다음에 경제적 유용성,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되고, 비밀 관리성이라고 해서 회사가 해당 자료나 정보를 비밀로 좀 보호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 이미 불특정 다수에게 오픈되어 있는 정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서 영업침해죄도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 퇴사하면서 회사 자료를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물론 이제 대다수에게 이제 공개가 된 정보여서 이 범죄로 인정이 되지 않았지만, 이런 행위는 이제 업무상 배임죄나 이 영업비밀 침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 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보시죠. 저는 49세대 소규모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로 선출돼 1년 5개월 동안 업무 수행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는 입주자 대표와 2명의 부녀회장으로 구성돼 있고요. 그런데 작년 8월 부녀회장님이 사임 의사를 밝혀와서 같은 해 11월 반상회를 소집해 부녀회장 선출을 진행했지만 당시 지원자가 없어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올 3월 제가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3월 말경 입주자 대표 및 부녀회장 선출을 위해 재차 반상회를 소집했는데요. 하지만 출마하는 사람도 없고 의결 정족수도 부족해 끝내 회산되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공석인 입주자 대표와 부녀회장 선출이 시급한데, 제가 이사를 간 이후에도 저에게 소집 권한이 있는 건지, 있다면 그 권한은 언제까지 유효한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사연 주셨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제 입주자 대표 회의 선출이 무산된 상황에서 이사를 지금 또 가야 하시는데, 지금 이사 후에 이제 이 대표 권한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좀 여쭤보셨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이사 가고 나서는 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런데 법률상에 명확하게 규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등에 보면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해서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여야 되고,
거기에 하나 더 해당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될 아, 것을 요청합니다. 네네. 그래서 보통은 거기에 이제 전입신고까지 되어 있는지 여부를 보기 때문에 거기서 이사 가게 돼서 거기서 더 이상 거주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되면은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 대표의 권한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이 선출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지금 마음이 좀 불편한 채로 이사를 가야 하나 이렇게 좀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기존 입주자 대표의 권한은 보통 언제까지로 보나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사 가는 날에 종료된다. 아, 거기에서 이제 거주가 끝나는 끝나는 시점에는 시점에? 그냥 박탈이 된다라고 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럴 때는 만약에 이사 간 다음에는 내가 그 대표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 사실 사임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예전에도 지금 이제 몇 번이나 이제 부녀회장 선출도 하려고 했고 또 입주자 대표도 또 이렇게 좀 선출을 하려고 하셨는데 그때마다 이제 출마자도 없고 1개월 정족수도 부족해서 입주자 대표 회의가 이제는 좀 해산될 위기에 놓였는데 이렇게 계속 이제 아무도 이걸 도맡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정족수도 안 모이면 이게 뭐 좀 내가 어떤 사람에게 좀 위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추천하는 방식으로 좀 후보를 정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분들은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래도 좀 편안하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추천 방식은 원칙적으로 불가이고요. 네. 그 선출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누군가를 추천하거나 임명하는 방식의 법적인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컨대 뭐 크게 봤을 때는 대통령이 본인이 이제 더 이상 이걸 못하게 됐을 때 그럼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데 국무총리한테 줄게. 뭐 이렇게 하거나 내가 가장 이해가 잘 확 알고 되는데요. 있는 예. 누구한테 이거 하게 하면 어떨까? 내가 권한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뭐 선출이 안 된다고 한다고 누구를 지명하거나 그 사람을 뭐 임명한다거나 네. 이것들은 절대 안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출마자도 없고 이 상황에서 정족수도 좀 모자르다. 그럼 통상적으로는 한 2회 이상 재선거를 한 다음에 선거 공시에 만약 출마자가 없으면 뭐 운영위원을 모집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완화된 규정으로 해가지고 진행해 볼 수 있고 네. 그 다음에도 안 된다? 그럼 지자체 공동주택과 등에 이거 문의하셔서 정족수 관련된 완화 적용 가능 여부 같은 걸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사실 아파트 관리에 차질이 생기면 어떡하나 이 부분이 제일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이 주민들이 임시로 어떤 그런 대표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을까요? 이럴 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보통 소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입주민 이제 몇 명이 비상대책위원회 명의로 최소한의 의견 수립하고 의사결정하고 뭐 이런 걸 보조하는 역할들을 계속 할 수 있고요. 법적인 효력이 뭐 명확하진 않지만 실제적으로 공동시설 문제나 긴급 사안에 대한 그러니까 대응하는 방법 네. 정도로는 진행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요즘에는 사실 이 소규모 아파트의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 회의가 없는 곳도 사실 좀 적지가 않다고 하는데 이 끝내 이제 정말 입주자 대표 회의가 구성이 되지 않아서 해산이 된 경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지자체에다가 좀 뭔가 이제 좀 문의를 하거나 어떻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을까요? 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시, 군, 군청의 주택과나 공동주택과 이런 데 가시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 입주자 대표회의 미구성 아파트 관련 뭐 민원 상담 요청 형식으로 방문하고 이제 민원 접수하시면 되고, 예컨대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 전체 서면 동의를 받아가지고 어떤 일들을 진행할 수는 있겠죠. 네. 지금 아파트 세대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대표가 안 정해질 때까지는 그 구성원 전체의 동의를 받거나 뭐 의견을 뭐 다수결로 한다거나 이런 식의 의사결정 구조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사실 이제 이 주민들을 대표해서 꾸준히 일을 또 하기도 했던 이 대표분이셨을 텐데 이사를 가면서 좀 여러 가지로 지금 마음이 좀 뒤숭숭하실 것 같거든요. 이 상담자님께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를 하게 되면은 그날로 이제 권한이 종료되기 때문에 나중에 또 문제나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사의무사를 관리사무소에 전달하시고, 입대에 구성되지 않은 상태라면은 관리소장이 뭐 한시적으로 권한 대행하시고,
비상 뭐 소집위원회 같은 거 만드신 다음에 그 안에서 대략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그 뭐 전에 여러 가지 선거제 실시하셔서 대표자 선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제 우리 상담자님께서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내가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혹시나 네.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했을 때 그 문제나 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사 가시기 전에 사실 사임을 명확하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뭐 그동안 이제 애정도 있었지만 사실 또 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들 알려주신 대로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제가 지금 원룸을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데 네. 최근에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을 했다고 연락을 받아서 아, 집주인 임대인분이 개인 회생이요. 네네. 네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사연 좀 간략히 들었고요. 옆에 이제 장서연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 이야기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나누면서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서연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몇 가지 제가 상담 앞서서 전제 사항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네. 지금 거주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위치가? 위치는 울산 달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울산이고 임차 보증금이 얼마일까요? 네, 7,000원 들어가 있습니다. 만료는 언제, 그러니까 계약일은 언제이고 만료일은 언제예요? 네, 계약일은 2022년 7월 달에 계약을 했고요. 네, 2024년에 만료가 됐는데 네. 이제 암묵적으로 묵시적 그 갱신에서. 동의를 해서 네. 계속 2년 더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아마 2026년 7월에 만기가 되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렇죠? 네네. 현재 뭐 이거 관련돼서는 회생됐다는 거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이게 이제 저는 몰랐는데 그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을 했으니까 법원에서 그 통지서가 날아갈 거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통지서가 날아오니까 네. 놀라지 말라 하면서 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그때 알았습니다. 아, 그럼 우리 상담자 분께서 직접 이 통지서를 본인 집 주소로 받으신 거예요? 네, 최근에 받았습니다. 아, 네. 이거 관련돼서는 집주인이 이 다음에도 어떤 얘기 하거나 한 적 있었나요? 아니요, 따로 연락은 못 받았습니다. 집주인은 그럼 이 통지서 받고 뭐 따로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럼 7천만 원 돌려준다고 했었나요? 뭐 정확하게 돌려준다는 얘기는 못 받았습니다. 혹시 지금 거기에 계속 거주 중이신 거죠? 네네네.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받으셨어요? 예, 다 받아놨습니다. 아, 네. 그건 다 2022년 7월 기준인 건가요? 네네네. 네. 일단은 제가 보니까 개인회생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들어간 것 같고 이거 관련돼서 집주인이 뭐 채권 신고를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아까 받으신 통지서에 보면은 알고 있는 회생 채권자 및 회생 담보권자한테 수신인이 돼 있고 우리 상담자님이 이거 받으셨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법원이 이 채권을 갖고 있다. 우리 상담자님이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집주인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법원이 그냥 임의적으로 알 수는 없고 집주인이 이거를 법원에 알렸기 때문에 이게 알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 채권도 집주인의 얘기랑은 다르게 이제 신고가 된 채권 같고요. 아, 네.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하셔야 되는 게 이 이후에 본인 채권 신고를 하셔야 돼요. 네네네. 그래서 채권 신고 하시는 거는 보통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잘 모르겠으면은 이 사건 번호를 쳐와서 아니면 이 우편물에 보면은 그 법원 전화번호가 나와 있을 거예요. 네네. 그 전화 한번 하셔가지고 사건 번호 말씀하시고 채권 신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한번 여쭤봐도 되거든요. 그 채권 네네. 신고 기간 안에 반드시 채권 신고는 해야 돼요. 채권 신고하지 않으면은 변제 계획에서 제외돼서 이제 돈을 못 돌려받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전입일, 확정일자, 그 다음에 계약서 사본 이런 것들을 좀 제출하고요. 네. 이 양식이나 이런 것들은 법원에 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전화해서 문의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받았으면 이제 우선 변제권은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 대항력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내가 받을 수 있나,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지금 당장 내가 네네. 받을 수 있나, 나가면은 받을 수 있나. 근데 회생이 들어간 다음부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해당 금액을 다 돌려받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어디 거주하시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네. 이게 제가 왜 여쭤봤냐면은 그 임대차 관련돼서는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걸로 인해서 뭐 그 돈 정도는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게 좀 보장해주는 금액들이 있어요. 네.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보증금 1억 6,500 정도, 그 다음에 울산, 부산 이런 경우에는 보증금 한 8천만 원 정도를 소액 임차인으로 좀 보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상담자님이 7천만 원이니까 소액 임차인에는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어느 정도까지 최우선 변제를 내가 받을 수 있냐 이렇게 보는 건데, 서울은 한 5,500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울산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한 2,800만 원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회생이 들어간 거는 맞고 지금 당장 내가 이 돈을 돌려받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채권 신고 먼저 하시고 나중에 이 집이 뭐 경매 들어가거나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2,800만 원은 아마 확보 받으실 것 같고, 나머지는 다른 뭐 채권자가 얼마나 있는지, 이 집주인의 뭐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균등 배당을 받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천만 원을 다 못 받으실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아, 네네.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냥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법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권 신고하셔야 되니까 법원 전화하셔가지고 채권 신고 바로 가능한지, 기간이 언제인지 한번 실무관이랑 통화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채권 신고해야 되는 거 다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절차에 따라서 개인회생 쭉 이어가시면 되고, 사실은 여기서 이사를 가고 싶으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돈을 돌려받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사실 여기서 거주하실 수 있을 만큼 최대한 거주하시면서 살아가시면서 그거를 좀 확보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궁금하신 부분들은 다 어느 정도 좀 여쭤보셨나요? 네네네. 네, 좀 현실적으로 조금 더 긍정적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조금 안타까운 네. 근데 사연인 것 뭐 같습니다. 이제 어떤 사실은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미리 사연을 받아봤을 때는 보증보험증권에 가입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 보증보험증권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사실 전액을 거기서 돌려받고 보증보험 회사와 집주인 사이에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조금 안타까운 지점은 있고요. 뭐 지금 와서 그건 어쩔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절대 누락하지 마시고 프로세스대로 한번 쭉 진행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채권 신고 절차부터 좀 잘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는 참 이런 사연이 요즘에 이제 좀 종종 있는 것 같아서 좀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왜 그 채권으로 신고를 안 해서 안심해도 된다 이런 얘기는 왜 했을까요? 아마 채권 신고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함 아닌가 오히려. 네. 근데 채권 신고가 그래서 최대한 뭐- 안 되게끔 그러니까 저도 좀- 집주인의 생각은 정확하게 모르겠고 사실 이 상담자님이 정확하게 어떤 얘기를 네. 들었는지도 알기 어렵겠지만 네. 만약에 뭐 집주인 말대로 개인회생이 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다고 하면 사실 집주인이 전에 그걸 다 갚긴 해줘야 되는데 이미 집주인은 회생으로 인해서 돈을 하나도 없게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집주인이 다른 재산이 있었으면은 당연히 그 채권이 회생 채권에 해당이 안 되면 그냥 집주인 돈을 돌려주면 되는 건데 집주인이 회생까지 들어가서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내 채권이 거기 들어가지도 않았어. 그럼 사실 돌려받을 수 있는 거는 가능성이 없잖아요. 네.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의 그런 생각과는 좀 다르게 그렇게 좀 뭔가 안심을 시키려고 한 걸 수도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회생까지 한 그 분도 지금 거의 뭐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말을 믿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냥 이 분이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 최대한 사실 그 집에 오래오래 거주하시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장기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거주하면서는 이제 어떤 뭐 대항력이라든지 그런 걸 계속 가지고 네. 있다고 네, 봐야 네. 하는 거죠. 네, 그걸로 맞아요. 인해서 네. 뭐 이렇게 어디를 쫓겨난다거나 그러진 그렇진 않고 않습니다. 내 돈을 다 받을 수 네. 있을 때까지는 근데 이제 경매가 다른 사람한테 또 다른 이제 방법으로는 본인이 직접 경매를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직접 네. 그 네. 임대인 네, 그러니까 네. 누군가 저당권 가진 다른 사람이나 담보권자가 경매 신청하면은 그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경매에 대해서 내가 먼저 낙찰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거든요. 네네. 그럼 내 7천만 원 제외하고 경매 물건이 예컨대 3억이다. 그러면은 7천만 원 제외하고 예컨대 2억 3천에 대해서만 내가 지급하고 경매를 낙찰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다세대 주택에 뭐 임차인들까지 있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매가 타인에게 낙찰이 잘 안 돼요. 이걸 다 이미 이제 문제를 안에 해결해야 이제 되니까. 그 살고 계신 분들도 네. 계시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조금 저렴한 가격에 내가 이거를 낙찰을 받은 다음에 이거를 내가 해결한다. 이게 더 어쩌면 나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물론 거기에 뭐 시가나 여러 가지 이득이 되는지 여부, 그다음에 내 자산 상태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긴 해야겠지만 그게 조금 더 나은 방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근데 경매까지 가기에는 사실 긴 시간이 남아 있거든요. 회생 절차도 네. 사실 또 시간이 회생 절차도 인가 받는데도 네. 꽤 6개월 이상 걸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뭐 다른 사람이 경매 신청해서 경매 낙찰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딜레이 되니까 일단 거기 거주하시면서 내가 우선 변제권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확보하시고 그 다음에 다 그 돈을 받기 위해서는 낙찰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그러니까 임대인이 얼만큼의 재산을 갖고 있고 빚이 얼만큼 있는지에 따라서 또 내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한된 정보로는 사실 그걸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프로세스 따라서 진행하시면서 그것들 확인해서 그때그때 이제 맞게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한때 좀 전세 사기 이야기 많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임대인이 개인 회생 받는 거를 사실 좀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어렵죠. 같거든요. 입주 당시엔 괜찮았는데 네. 입주 이후에 이렇게 어려워질 수도 예, 있고. 임대인이 사실 그렇죠. 좀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이런 네. 경우에는 어떻게 좀 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요즘에 다세대 주택 들어가시는 분들은 무조건 보증보험 증권 많이 가입하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보증보험증권 가입부터 그게 네. 이제 하면은 금액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 몇십에서 100만 원 뭐 이 정도까지 금액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돌려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자금이 뭐 넉넉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증보험 증권 하는 거 자체를 조금 어려워할 수 있거든요. 그 돈이 아깝잖아요. 네, 지금 당장은 사실 아깝죠. 이게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한 100만 원 네. 정도 되는 돈이 날아간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런 일들이 왕왕 있고 전세 사기도 사실 요즘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거를 가입하시는 게 100만 원을 버리는 게 아니라 정말 나한테 크게 도움이 나중에, 되는 거거든요. 네. 보증보험 증권이 있으면은 계약 해지하고 그 다음에 그거 받아서 나 그냥 나와버릴 수 있어. 이렇게 뭐 경매 받고 회생 절차에 내가 들어가서 이걸 해결하고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보증보험 증권 반드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 거주권과 관련해서 이게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요. 보증보험 증권 가입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사연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저는 올해로 10년 차 직장인입니다. 최근 저희 회사로 이직해온 팀장님이 계시는데 업계 지인으로부터 그분이 예전 직장 부하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폭언 폭행을 해 징계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팀장님은 인상이 너무 좋아 전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정말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요. 아직 본색을 드러내지 않은 건지는 모르지만 사람은 겪어봐야만 알기에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렸습니다. 그러던 중 팀장님이 한참 어린 새내기 직원에게 호통을 치는 걸 봤고 저는 놀란 마음에 그 직원에게 팀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조심하라고 충고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소문이 크게 퍼졌고 팀장님은 저를 고소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사실 이런 일들은 어느 직장에서나 사실 좀 발생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이번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참 안타까운 점인데 사실 요즘에 너무 많아요. 사실 모든 직장에서 다 이런 일들이 한 번씩 있고 요즘에는 뭐 이제 뭐 블라인드라고 하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직장인들 할 수 있는 그런 앱도 있고 서로 간에 이제 한 달이 건너면은 생각보다 네트워킹이 잘 돼 있어가지고 레퍼책이라고 하죠. 그 전 직장에서 어땠는지 여부를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이 사람이 저랬다더라 이랬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서 문제 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서로 간에 고소고발이 이뤄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게 이제 이 사람의 어떤 그 인격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다른 동료들하고 잘 지냈는지 이런 네. 부분들을 다 또 파악하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참 뜻하지 않게 또 이런 법적인 문제로 좀 이어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명예훼손죄 이 부분 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명예훼손죄는 법적으로는 어떤 건가요? 그 명예훼손죄라고 얘기하면은 그 단어 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내용을 이제 퍼뜨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고요. 형법 307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공연하게 지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요. 사실 행위에 대한 얘기를 내가 전달하는 것도 명예훼손죄가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을, 이 사람에 대한 거짓 정보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알려준다. 이게 문제는 되지만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사실을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면 그건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네. 있는데 그것도 명예훼손죄에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된다면 그런 사실이라고 하면은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이 한참 어린 새내기 직원이 이제 좀 너무 놀랐을 것 같고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비해야 할지 그런 걸 좀 알려주기 위해서 좀 이야기를 해준 것 같은데 네. 이게 사실을 말한 건데도 그러면은 처벌이 된다는 게 이분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의도였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럴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07조에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고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조금 그 이제 벌금형이나 그 형량이 조금 다르거든요. 뭐 그것만 다를 뿐이지 그 사실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가 뭐 저해되는 부분이 있다며 과거에 뭐 이 사람이 사기를 쳐서 무슨 문제가 있었대. 네. 이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퍼뜨리는 것 자체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통 근데 그래도 뭐 공적인 이유로 내가 이제 정말 좋은 뜻에서 그랬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처벌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요.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 사실을 꼭 뭐 알려야 된다고 하는 예컨대 언론사에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뭐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언론 보도를 네네. 하는 경우 예컨대 뭐 쓰레기 음식을 만드는 식당에 대해서 제보를 한다던가 위생상의 문제가 네, 있다. 예컨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위법성 조각 사유는 해당되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사실 좀 그러한 공적인 목적이 드러나기가 좀 쉽지는 않을까요? 이 명예훼손죄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그 상담자님의 지금 상담으로는 사실 어떤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뭐 얘기했는지 전달했는지는 나와 있진 않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얘기를 전했는지가 네. 사실 제일 중요한데. 네, 그렇게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 어떤 경우에 제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요건들이 있는데 일단 불특정 다수한테 얘기를 해서 이 얘기가 제3자한테 전달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경우에 이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돼야 되고요. 구체적인 허위 사실이나 사실을 적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컨대 A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A 배우자한테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A 배우자는 A에 대한 나쁜 얘기를 웬만하면은 타인한테는 안 하겠죠. 사이가 좋지 혹시 않더라도 네. 그래도 내 남편이니까 대부분, 대부분은 그렇지 않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뭐 불특정이나 공연성이 좀 없어지는 거예요. 배우자는 그래도 퍼뜨릴 가능성이 좀 근데 이제 적으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직원한테 얘기를 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그리고 이제 얘기를 보면은 이 직원이 다른 직원들한테 얘기해서 또 결국 소문이 팀장님 지금, 네. 귀까지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은 불특정한 사람한테 얘기해서 제3자한테 전달까지 된 상황이고 이 전 직장에서 그런 징계를 받았던 사실이 있다더라라는 것들을 퍼뜨렸고 그로 인해서 이 팀장님의 명예가 확실히 훼손된 거기 때문에 요건상으로 봤을 때는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직장 생활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새로운 팀장이라든지 새로운 직원이 왔을 때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얘기들을 좀 나눌 수도 있잖아요. 나눌 수 있죠. 그러면은 좀 이러한 법적인 좀 문제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을까요? 사실은 뭐 그렇다더라 이런 거 자체가 요즘에는 문제되는 경우가 정말 많고 또 그거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된다고 생각해서 다 서로 간에 고소고발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맞아요. 사실 이거 정말 조금 너무 과하다 싶을 수도 있지만 모든 조금, 걸 다 너무 법으로만 조금 네.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님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상대방이 너무 화가 나서 내가 도저히 이걸 못 참는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그냥 고소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제 당연히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기 때문에 너무 죄송하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런 거 내가 오해였다라고 공식적으로 사람들한테도 좀 얘기하고 사과 의사 표현하셔서 절대 그 다음으로 정말 고소까지 가는 일은 없도록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쵸. 좀 이제 법적인 분쟁까지는 가지 않도록 네. 조금 이제 미리 또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메일 마지막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계약 만료가 다 돼서 급하게 집을 구해야만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발품을 팔아 몇 날 며칠을 다니다가 겨우 마음에 드는 집을 보고 부동산 계약을 했습니다. 임대인에게 급한 상황을 알리니 집에 도배 등을 한 후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빨리 준비를 해보겠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다른 집은 전혀 알아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계약금의 10%를 우선 임대인에게 보냈고요. 그런데 일주일 후 임대인으로부터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계약금은 돌려받긴 했는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도 되는 건가요? 저도 급한 상황에 집을 다시 알아봐야 하는데 이 임대인에게 최소한 벌금이라도 물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역시 이 집 문제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집을 굉장히 지금 급하게 구해야 하는데 된다고 해서 다른 집 알아보지 않았는데 지금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가 또 됐거든요. 이번 네. 사연은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한동안 막 부동산이 막 상승기에 있었을 때 계약금 배액 배상하고 계약 해지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더 웃돈 준다는데 그쵸. 팔고 싶으시니까.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3천만 원을 3천만 원의 총액에 뭐 300만 원만 받았는데 여기서 5천만 원 준다고 하면은 충분히 배액 배상하고도 네네, 또 그래도 내가 이득이니까 남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배액 배상하고 계약 해제되는 경우 되게 많았는데 제가 이거 이메일 보면서 약간 지금 헷갈리는 게 계약금만 돌려받으신 건지 맞아요. 계약금은 계약금의 돌려받게. 배액을 돌려받으신 건지가 지금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냥 내가 준 돈만 돌려받았으면 당연히 계약금만큼을 더 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원칙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받은 내가 준 계약금 빼고 계약금을 더 받으신 건지 아니면 그냥 계약금만 돌려받으신 건지에 따라서 상황은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일단 그 계약금이라는 거는 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나요? 법적으로는? 계약금은 이제 계약 체결의 좀 증거라는 개념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약금이라고 해서 계약 해제할 때 그 금액만큼 이제 돌려준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벌칙 조항 같이 돼 있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벌금까지 물리고 싶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이게 너무 지금 괘씸한 것 그쵸.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임대인에게 최소한 벌금이라도 물릴 수 있을지. 네. 맞아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계약을 파기한다고 해서 형법상의 벌금을 물리는 거는 사적 자치 원칙에 완전히 위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법이고.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사실은 어렵고, 계약금이 그 해약금 그다음에 벌칙의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의 성격은 요즘에 통상 봤을 땐 해약금 그다음에 벌칙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약금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10%로 하셨다고 하는데 반드시 전체 금액의 10%로 계약금을 해야 하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계약금에 대한 법적 규정을 몇 프로에 해야 된다는 법적 규정은 없고, 요즘에 이제 아파트 값이 워낙 비싸니까 계약금을 20%로 잡는 경우도 조금 꽤 더 많아서 세게 이렇게 네. 해놓고. 그래야지 이제 상반 간에 좀 계약 해지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계약금의 범위를 조금씩 늘려가는 게, 그러니까 높이 하는 게 요즘에 추세긴 합니다. 임대인도 해지를 할 때 좀 부담이 되도록 좀 네. 금액을 높이는 경우가 네, 있군요. 맞습니다. 그럼 보통 이제 계약금에 따른 어떤 해제는 아무 때나 다 가능하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계약금의 해제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러니까 계약금을 준 쪽은 계약금을 포기하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거를 돌려주려고 하는 쪽은 계약금 플러스 그거에 똑같은 계약금, 그러니까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하는 걸로 돌려주고 해제를 가능한데요. 보통은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요거를 계약 해제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실무적으로는
중도금을 입금하기 전까지 계약금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중도금 입금 전까지. 만약에 네. 중도금이 없는 그냥 계약금 잔금으로만 이뤄진 그런 계약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뭐 인도 준비하거나 뭐 등기 준비한다거나 이런 이행의 착수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을 해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전세라든지 이렇게 임대 계약할 때 참 여러 가지 주의를 좀 많이 해야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 상담자님께 이렇게 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막 급하게 계약 해제하는 경우, 그러니까 계약하시는 경우 이제 해약이 되면은 너무 피해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계약, 이 집 하고 싶다 그러면 계약금 좀 높이시는 거를 정말 추천을 하고, 그래서 이제 원래 뭐 상대방이 1,000만 원만 해달라고 하면은 제가 그냥 5천 넣을 테니까 빨리 해주세요. 뭐 이렇게. 그럼 일단 그 들어간 돈의 배액을 주기 때문에 그 금액이 높아질수록 조금 해약이 어렵고요. 아니면은 특약사항에 내가 만약에 이비적으로 해약을 하게 되면은 계약금의 몇 배를 해약금으로 지급한다 이런 특약을 해도 괜찮으니까 그런 부분은 꼭 한번 기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나중에 이제 뭐 중도 파기 시에는 복비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뭐 특약사항으로 기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알려주신 내용 유의하셔가지고 임대차 계약할 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장서연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